안녕하세요. 네, 춘천시립도서관 문화행사 담당자 김성희입니다. 오늘 문화행사 김영수 작가와의 만남 작가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꾸준히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또 설문조사에서도 의견들을 주셔가지고요. 올해는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영수 작가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사기 필사가 곧 있을 예정이고요. 8월에는 김영수 작가님 모셔서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그 인문학 특강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김영수 선생님과 또 도서관과 또 시민들과 함께 사마천과 사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마천과 사기를 생생하게 특강을 해주실 김영수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선생님께서는 전라남도 지금 영광군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춘천에 오셨어요. 이렇게 산자르며 달려오셔서 강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사마천과 사기에 대해 30년 넘게 연구해 오고 계신데요. 전 영산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 사마천 학회 이사장이며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2007년에는 EBS 특별기획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로 총 32회에 걸쳐 강의를 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모든 것, 난세에 답하다,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 절대 역사서 사기, 사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외 다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이지만 우리 김영수 선생님을 크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이게 대면으로 하면 정말 실감나고 좋을 텐데 아직 어색합니다.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비대면이 어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제 이야기와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안내받기로는 김성현 선생님께서 필사반을 꾸리시고 그 필사반이 본격적으로 필사를 하기 전에 저한테 특별히 특강을 하나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8월 달에 제 강의가 4주 잡혀 있긴 한데 미리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다른 기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하고 좀 떨리네요. 그죠? 이 뒤에 화면 보시면 제 얼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 와서 보니까 저 얼굴이 훨씬 낫네요. 지금 얼굴보다. 그래서 조금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춘천이 더 좋습니다. 일찍 와서 식사도 하고 닭갈비를 점심 식사를 했는데 기다려서 먹었네요. 그죠? 저는 밥 먹는 거 딱 기다리는 게 질색인데 일행들도 있고 해서 기다려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문 신사학이라고 하는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꼰대티가 좀 나는 제목이다. 그죠? 예, 무슨 뭐 경계를 허물고 거기다가 사학이면 사학이지 무슨 또 신사학이냐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을 가지고 필사를 하실 겁니다. 사마천 사기를 읽고 쓰다라고 하는 필사본을 위한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낸 바가 있는데 사실 그 필사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구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울림이 큰 명구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한 네 글자 사자성어는 거의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필사를 위한 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사를 하시면서 그 문장을 읽고 또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기를 좀 공부를 하신 분, 또 책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그 필사본의 내용들을 구절 구절 대목 대목들에 대한 어렴풋이나마 그 의미를 짐작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제가 해설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필사하시면서 좀 입체적으로 눈으로 읽고 그죠? 소리 내어서 입으로 낭독하고 손으로 쓰고 또 세 가지를 독서에서는 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삼자에다가 이를 도자 세 가지가 어떠한 상태로 이르지 않으면은 입체적인 독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할 때는 여러분들 삼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읽고 눈이 가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입으로 낭독하고 목소리로, 그죠? 그다음에 손으로 써보는 세 가지가 가야만이 삼도해야만이 입체적인 독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전이나 이 어려운 책들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고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배경과 또 그 의미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사 전에 본격적으로 필사하시기 전에 상하천과 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문학과 역사의 경계를 허문 그런 장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목은 사실 거창하게 잡았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내용은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파워포인트 PPT를 공유해 가면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실 것처럼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문 신사학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학은 뭐 역사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신자를 붙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하천 당시에는 사학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하천이라는 역사가가 출연해서 사학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남김으로써 역사학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역사학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은 역사책으로는 역사책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사기 이전에도 책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춘추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책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역사책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마천은 이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섭렵을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역사학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 신사학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마천 사기를 30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던 사학, 역사학하고는 사마천의 사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 사마천 사기를 20여 년 공부할 무렵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사학입니다. 사마천 사기는, 사마천의 역사학은. 그래서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문 신사학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 그 유튜브를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게 소개 못하고 넘어가면 또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강의 때마다 제가 제 유튜브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 사마천 사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와서 오프라인으로 듣거나 온라인으로 들으시긴 하는데 뭐 오늘도 100분 가까이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면은 제 구독자 수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아니, 얼마 전에는 200명이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 200분이 들으셨는데 제 유튜브로 한참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유튜브를 하는 분이 100분 가운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구독을 할 줄 모르는 분이 또 절반이고 그 밖에 나머지 분들은 별로 구독할 건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8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마천 사기 4주를 강의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들을 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먼저 제 유튜브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제가 하게 되는 4주의 강의는 유튜브에는 없는 강의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겹치지 않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 사항 때문에 제 유튜브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문 신사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부터 먼저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고 사기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답이다를 새삼 깨닫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가 사진 한 컷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우리는 저게 화강암처럼 생겼죠, 그죠? 돌이. 중국 사람들은 저런 돌을 한백옥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백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리석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이제 귀한 재질에 해당되는 그런 석재로 세운 문입니다. 저게. 중국 사람들은 저런 문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폐방이라고 부릅니다. 폐방.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서원이나 향교 가면은 홍살문 있죠. 홍살문 아시죠, 그죠? 그 홍살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문이죠.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생긴 문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도리이라고 합니다. 신사 같은 입구에 서 있는 되게 기둥 두 개를 세워놓은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일본은 도리, 우리는 홍살문, 중국 사람들은 폐방이라고 부릅니다. 99년도에 제가 사마천 고향을 두 번째로 방문을 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차에 내려서 그 마을을 잘 아는 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까지 몇 킬로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전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삶에 그 인생 여정을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고 뭐 기연이 있고 여러 가지 겪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이 하늘이 저를 도와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건데 사실 사마천 고향은 중국 섬서성 한성시라고 하는 곳인데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우리나라 강수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99년 여름에 제가 8월 달에 이제 사마천 고향을 두 번째로 방문을 했는데 비가 많이 안 오는 저 동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끊어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거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가지고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사당하고 무덤만 보고 돌아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마을 입구에서부터 걸어서 들어가는 바람에 저 문을 보게 된 겁니다. 저 폐방을. 깜짝 놀랐죠. 제가 저 폐방을 보는 순간. 왜 놀랐냐 그러면 저 폐방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저 폐방이 뭘 뜻하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저 이 깡 시골 마을에 저렇게 화려한 고급스러운 돌문이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놀랬죠. 저게 귀한 우리로 얘기하면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고 여기 보면 용문이가 막 새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황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권력자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저렇게 화려한 좋은 재질의 문이 서 있을 까닭이 없죠.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왜 저런 문이 서 있냐 여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조문에 써 있는 네 글자를 읽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되겠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창나라 때 겁니다. 한 300년 전쯤의 것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은 법왕행궁이라고 합니다. 법왕행궁. 법법자에다가 임금왕자에다가 갈행자, 궁궐궁자죠. 법왕행궁. 그러니까 법왕의 행궁이 있었다. 행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이죠. 법왕이. 법왕은 뭔가 고귀한 분이겠죠. 그죠? 왕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 이 시골 마을에
무슨 법왕의 행궁이 여기 있었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저희 일행을 안내하는 촌장님에게 왜 법왕 행궁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촌장님께서 놀랍게도 네 중국말 할 줄 아냐? 좀 할 줄 압니다.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파왕 신궁이 됩니다. 중국말 읽으면 그렇게 읽었죠.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랬더니 촌장님께서 야 그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을 옛날에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죠. 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꿍싱 왕파가 되죠. 중국 발음으로. 꿍싱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사마천하고 관계가 있구나. 왜? 사마천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49살의 나이로 못다 쓴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꿍싱은 궁형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형자는 다르죠. 여기는 갈행자고 상하천이 당한 궁형은 형벌형자죠. 하지만 중국식 발음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꿍싱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저도 궁형에 대한 발음은 알고 있으니까 이건 궁형이구나 라고 직감했죠. 근데 문제는 왕파를 모르겠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왕파는 모르겠다 했더니 사마천 후손께서 촌장님께서 저 왕자는 임금 왕자 왼쪽에다가 나무 목자를 하나 더 붙여서 풀이를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나무목 옆에 붙어 있는 나무목 그 다음에 플러스 임금 왕자 저 글자를 한번 옥편에서 찾아보시면 옥편이란다. 요즘은 옥편 필요 없죠. 그죠? 예. 지식 백과사전에서 물어보시면 저 왕자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명사로 쓰이면은 나무가 뒤틀려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곡하다, 뒤틀다, 비틀다 그런 얘기예요. 동사로 쓰이면은 왜곡하다, 비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것은 법을 왜곡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못 적용시킨 거다. 즉 사마천의 궁형은 억울하다라는 걸 대변하는 그런 사마천 고향 마을에 입구에 서 있는 돌패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저걸 보지 않았으면 몰랐죠. 그죠? 그 99년도 제가 저 돌패방을 꿍싱 왕파 법왕행궁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써있는 저 돌패방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교수직도 그만뒀고요. 사마천 사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마천 고향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한 게 바로 99년도 사마천 고향을 두 번째로 방문해서 제가 보았던 저 돌패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김 교수님 그 우문현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우문현답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질문은 어리석은데 답은 현명한 답을 한다. 할 때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처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문현답이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그죠? 네. 우리의 문제는 우문, 우리의 문제는 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중요하다. 저처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현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다 허물어지고 그죠? 잔재만 남아있는 거라든지 또는 뭐 풀만 무성하게 덮여있는 터라도 그 현장에 가져다 주는 느낌이라는 것은 가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99년도 제가 이 네 글자가 쓰여 있는 돌패방 하나 때문에 제 공부와 제 인생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현장 사진을 여러분들하고 먼저 공유를 해봤고요.
제가 사기를 한 20여 년 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제 경험입니다. 기존의 관념과 편견에서 풀려나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공부의 뭐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되어 있는, 길들여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은 대개 사료를 놓고 보고 그 사료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검토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학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통계학을 동원해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역사학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오랫동안 내 몸에 배이게 되면은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타성에 젖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습성이 되는 거죠. 그게 습관처럼 들어져 가지고. 그 밖에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눈을 감아버리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때로는 그 나머지 방법들을 부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방법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 연구처럼 스승과 제자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이런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 기존의 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거기에서 조금만 튀어버리면은 학계에서도 배척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학들, 같이 공부하는 동학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교수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방식, 또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보수화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죠.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20여 년, 사마천 사기를 공부한 지 한 20여 년 지난 어느 시점에요. 사기를 공부하다가 굴원 가생열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굴원이라고 하는 시인의 열전입니다. 전기입니다. 굴원 가생열전은 굴원과 가의라고 하는 두 학자, 시인과 학자의 전기 기록인데 그 가운데 굴원에 관한 대목, 마지막 대목, 굴원의 죽음에 관한 대목을 읽다가 까무라치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왜?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석수 자침 명라이사라고 하는 저 대목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회석이라는 건 돌을 품다라는 겁니다. 숫자는 마침내, 돌을 품고 마침내 자침, 스스로 가라앉다. 어디에? 명라수에, 명라에.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런이 마지막 장면에 조정에서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군주와 초나라의 왕과 망해가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이. 그런데 그 장면을 상하천은 어떻게 묘사했냐 그러면 돌을 품고 마침내 스스로 명라수에 가라앉아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년을 넘게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했는데 저 대목이 그렇게 생소한 겁니다. 왜 생소하냐 그러면 그러는 그냥 명라수에 풍덩 뛰어들어서 죽은 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 구절을 보고도 사기를 공부하기 전부터 또는 사기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도 주변에 있는 모든 책들과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 중국 사람들조차도 그러니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 그냥 절벽이나 이런 데서 풍덩 뛰어들어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견이 얼마나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사기를 공부한 저 같은 전문가한테도 저게 생소했다는 겁니다. 저 분명히 봤는데. 조 대목을 줄여서 회석 자침이라고 합니다. 돌을 품고 스스로 가라앉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비장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초나라라고 하는 조국, 그리고 이 그러는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정말 초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신배한테 빠져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군주한테 계속 직언하고 충원하다가 결국 조정에서 쫓겨났거든요. 더 이상 구론은 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론이 명나수를 거느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세상이 다 취했는데 나 혼자 깨어있다. 그렇게. 그렇게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명나수의 몸을 가라앉혀서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치는 어떻게 묘사했냐. 돌을 품고 스스로 명나수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었다. 굉장히 비장하죠. 절벽에서 풍덩 뛰어내려서 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화의 장면을 묘사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장한가라는 걸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이것도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공부한 전문가랍시고 공부한 사람이 저 대목이 새삼스럽다고 그러니 그렇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이 제 머리를 쳤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게 중국의 구런 사당에 그려져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구런의 마지막 자결 장면입니다. 이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뛰어내리는 장면이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사기 원문은 돌을 품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시신이 떠오르면 안 되니까 물에 가라앉았는데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돌을 몸에다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묶고 서서히 강으로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 기록화도 저렇게 풍덩 뛰어들이는 모습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냥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편견이 잘못된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정확한 건 못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그러니 2300년 전에 자기라는 인물인데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사마천 사기를 공부한 지 20여 년 만에 겨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런의 마지막 장면 묘사를 저렇게 표현한 것은 사마천 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사마천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또 보수적인 정통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역사학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 장면을 놓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사마천보다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런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사마천 사기 이전에 어디에도 없어요. 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기 딱 좋죠. 만약에 사기 이전에 다른 기록이 사기가 나오기 전에 다른 역사책이나 다른 기록에 구런의 죽음에 관한 묘사가 저 비슷하게 나왔으면 사마천도 그 기록을 참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도 다른 기록이 없고 사기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 저 모습은 저 마지막 장면의 묘사는 사마천이 구런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것 같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당신 눈으로 보고 묘사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다른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봤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료를 뒤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장면 묘사를 보고 내가 새롭게 이 장면을 깨달으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가한테 가장 필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상상력이다라는 게 제 가슴속에 아주 강하게 깊게 들어와 박혔습니다. 되게 학문하는 사람한테는 특히 엄격하게 증거와 그 다음에 논증을 필요로 하는 학문에 있어서는 상상력은 금물이거든요. 특히 역사학자들한테 상상력이라는 건 금물 중에서도 금물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 때문에 역사학의 상상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아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장면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마천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구런이 자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런의 자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마천이 저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다른 역사학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 같으면은 구런의 자결을 어떻게 그럼 묘사할래?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 구런이 명나서에 빠져 죽었다? 굉장히 재미없지 않습니까? 문의건조하잖아. 빠져 죽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무런 어떠한 그저 구체적인 모습이 안 나와.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뭐 절벽에서 뛰어내렸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깊게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뒤져보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사마천은 구런에 관한 기록을 저런 기록들을 남기면서 구런의 작품을 많이 사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구런 전기 속에. 그러니까 구런의 작품 세계를 누구보다도 깊게 알았던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그리고 구런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런 고향 마을을 직접 사마천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법왕 행궁 폐방의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사마천은 역사 현장을 일일이 자기 발로 직접 밟아본 사람입니다. 그런 고향에 가서 그런 무덤도 참배하고 그런 사당도 보고 명나수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향 마을 사람들하고 탐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의 작품도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종합한 끝에 사마천은 그런을 저렇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저게 그런의 인품에 가장 어울리는 거죠. 저 대목에서 저는 사마천의 문장력이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하시면서 느끼시게 되겠는데 사마천의 문장력이 신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글자입니다. 회자입니다. 회석. 품물 회자. 돌을 끌어안았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행위죠. 그죠? 화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끌어안는 건 물리적인 행위죠. 그러면은 회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포옹한다 할 때 포자를 쓰거나 이렇게 쓰죠. 그런데 저 회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삼수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끌어안은 자기 몸속에 묶은 돌을 그죠? 추상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우리가 회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신경을 착잡한 신경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품을 회자거든요. 그러니 품은 돌 안에는 망해가는 초나라의 운명, 그죠? 그다음에 구런의 자기 조국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 그다음에 어리석은 군주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 돌 안에 품은 돌 안에 꽉 들어차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는 명나수에 서서히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자결한 그런 모습이죠. 가장 구런의 인품에 맞는 죽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마천은 자신 있게 저렇게 묘사를 했죠. 저도 이 대목을 공부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역사가에게 합리적인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깊은 사색과 통찰력에서 나오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천 사기를 30여 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두 개의 고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둘 다 현장과 관계가 있죠. 그 공간을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역시 사마천의 처절한 삶과 사마천의 깊은 통찰력과 사마천의 깊은 학식과 사마천의 폭넓은 공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압축해가지고 써낸 사기라고 하는 명문장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초상화 왼쪽이 구런이고요. 구런은 중국에서 알아주는 짱구머리 굉장히 못생기게 지금 초상화가 나와 있죠. 구런이 되게 저런 모습을 한 걸로 알지 전해져 오고 있고요. 가운데가 구런 사당에 있는 구런을 추모하는 비석들을 모아놓은 구원 비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것도 폐방입니다. 들어가는 폐방입니다. 좀 기와로 만들어 놓은 저 폐방은 구런 고향 마을의 입구입니다. 지금 구런 고향 마을은요,
삼엽댐 때문에 물에 전부 다 가라앉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구릉 고향마을은 가라앉아 버린 그 고향마을에 있는 구릉과 관계되어 있는 유물과 유적들을 전부 다 새로운 구릉 고향마을로 옮겨놓은 그 모습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재미난 건요. 제가 구릉 고향마을과 명라수에 가봤더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명라수입니다. 저녁이라서 조금 어두컴컴한데요. 구름이 뛰어내릴 만한 절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도 퉁덩 뛰어내려서 자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지식이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몸을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현장의 중요성 두 가지를 제 경험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기의 특징과 매력은 문장이겠죠. 뭐 사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문장에서 나오는 거죠. 남아있는 게 글이니까요. 그러면 그 문장의 매력은 뭐냐라는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마천 사기의 문장의 특징과 매력, 그리고 그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매력을 주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사마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스스로 자청한 처절한 선택이다. 왜?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한 겁니다. 궁형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형벌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말로만 들었으니까.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일부 봤을 뿐이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치욕스러운 것인가라는 건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형벌이, 그 사형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형벌을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궁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궁형이 왜 치욕스럽냐고 그러면 저 형벌을 당하고 나면은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을 그리고 있는 가장 정통한 초상화를 보시면은 수염이 없는 초상화입니다. 사마천의 초상화는. 그게 궁형당하고 난 이후에 사마천의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수염이 없어진 겁니다. 저 처절한 선택은 결국은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절한 선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이 사마천의 삶 자체가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장이 다른 문장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그 처절한 선택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마천은 고통과 고독과 고뇌, 이 삼고를 극복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기를 완성할 수 있겠죠. 이 삼고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깨달은 것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이릅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리고 제가 책마다 늘 소개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필사하게 될 그 부분에도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강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지금까지 어떤 위인이 남겨놓은 생사관보다도 단연 위대한 생사관을 남겨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터득하게 된 거죠. 사마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경지를 자기 감정에 충실한 언어로 표현하되 절제되어 있고 세련된 언어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언어는, 사기의 문장이라는 것은 다른 역사책이나 다른 문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거를 압축하자면 고통, 고독, 고뇌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다라는 말로는, 이런 단순한 표현으로는 상대편을 감동시키기 힘들죠. 그리고 매력을 느끼게 만들기 힘듭니다. 왜? 적절한 수사 기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장을 통해서는 뭐 형용사가 필요하면 형용사를 써야 되고, 부사가 필요하면 부사를 써야 되고,
수사 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장 기법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2200년 전에 사마천은 역사책 속에다가 문학가들이나 활용하게 되는 모든 다양한 수사 기법과 효과를 높이는 장치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대단히 놀라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역사 기술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기라는 책이 역사책이냐, 문학책이냐, 문학서냐,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면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거죠. 역사하고 문학이라는 학문이 각각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는 근현대 이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학문적인 방법 가지고, 현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마천 사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사기는 역사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닙니다. 그런 눈을 깨게 만들어준 게 저는 거꾸로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왜 내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문학적인 표현을 동원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제 스스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역사를 공부했지만은 이왕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면은 당연히 문학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가서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문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깨달음을 저는 사마천 사기로부터 얻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기의 문장에는 비유법이란 비유법은 다 동원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우리 요즘은 문학이라고 합니까? 문학 시간에 배웠던 비유법 뭐가 있죠? 직유, 은유, 상징, 도치, 반어, 과장, 이게 전부 다 비유법에 해당되는데 사마천 사기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도 역사 논문을 쓸 때 만약에 저런 비유법을 써가지고 역사 논문을 쓰면 바로 빠꾸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석사 논문 쓰면서 문학적인 표현 한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심사하는 교수님들하고 엄청나게 싸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사기를 공부함으로써 얻은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왜 역사 논문, 역사책은 재밌게 쓰면 어디가 덧나? 이겁니다. 그죠? 네. 물론 제 문장 얘기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문학과 역사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마천 사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장법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사례를 들 수는 없고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구일모 요걸 소개해 드릴게요. 구일모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소 90마리에서 털 하나. 아주 하잘것없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과장법입니다. 소 한 마리에서 털 하나 뽑아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죠? 소 90마리죠. 그 가운데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것을 비유할 때 쓰는 사자성어가 구일모죠.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한 말입니까? 사마천이 한 말입니다. 사마천이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때 만약 내가 할 일 없이 죽음을 그냥 사형을 당했더라면,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그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거나 자살했더라면, 죽었더라면 그 죽음은 구일모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소 90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바로 구일모입니다. 정말 중국 사람 뻥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중국 사람 뻥 가운데 사마천이 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세다고 생각해요. 왜? 구일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장은요, 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기의 문장이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유머. 유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풍자, 그 다음에 권력자를 조롱하거나, 그 다음에 해악, 이런 소위 우리가 예술에나 나오는 기법들이 사기에 다 나온다는 거죠. 유머, 풍자 이런 거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춘추시대 때 초나라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비불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긴 아주 유명한 초나라의 권력자였는데요. 이 장왕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명말을 굉장히 아꼈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 고급차, 차 수집 이런 거 이제 옛날에 권력자들은 마땅한 놀이가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으니까 사냥 같은 걸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사냥하려면 좋은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항상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장황이 좋은 말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이 말을 먹이도 대추나 그다음에 마른 고기나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먹이만 주고 잠도 침대에서 재우고요. 비단으로 이불에서 덮어줬대요. 이것도 사실 과장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말이 운동을 못 해가지고 비만에 걸려서 일찍 죽어버려요. 장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무로 관을 짜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라고 얘기를 해요. 신하들이 임금이 내린 명령이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또 더더군다나 딴소리 하지 말라고 또 엄포까지 났네요. 이제 장황이. 그러니까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궁중 악사 한 사람이 우맹이라고 하는 악사가 장황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대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하들은 이제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 저게 그 말에 대한 장례를 멈추라고 이제 직언하는 줄 알고 혼날 것 같으니까 바짝 긴장들 하고 있는데 우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황도 이 우맹이 자기가 하는 장례치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줄 알고 다른 소리 할 줄 알고 일부러 근엄하게 뭘 그러면 안 된단 말이냐 하고 이제 더 세게 나갑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뭘? 아니 그 말한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황이 버럭 화를 냅니다. 장례 치르지 그렇게 장례 치르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뭘 어쩌란 말이냐? 내 명령을 못 알아들었냐? 내가 뭐라 그랬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방법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뭘? 그 말이 대왕께서 얼마나 아끼던 말인데. 나무로 된 관이 뭡니까? 나무로 된 관. 그럼 뭘 어쩌란 얘기냐? 돌관을 하시. 돌로 관을 하셔야지. 적어도 대왕이 아꼈던 그 마음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무관이 뭡니까? 돌로 조각을 해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대왕이 또 얼마나 아끼던 말입니까? 부고장도 돌리셔야 됩니다. 맨날 매달 며칠 언제 장례를 치른다고 이웃나라들 임금들한테 부고장까지 돌리셔서 상대하게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웃기죠, 그죠? 예.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재미가 없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나라 대왕은 사람보다 말을 더 아낀다라는 것을 온천하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풍자죠, 그죠? 예. 그랬더니 초나라 정왕이 끌끌끌 웃으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면서 그냥 고기는 삶아서 먹고 뼈만 추려서 그냥 갖다가 땅에다 묻어라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와 풍자 이런 부분들까지 사기에는 잘 나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한 장면 또는 한 사람의 인물을 또는 한 장면을 훨씬 더 강조하고 부각 드러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오늘날 글쓰기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 반복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는 똑같은 글자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반복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뭔가라는 부분도 사마천 사기 잘 보여주고 있고 필요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쓰는 속담도 서슴없이 갖다가 인용을 했고요. 노래도 인용을 합니다. 심지어 누구누구 꿈 내용까지도 인용을 해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미래 사건까지도 예견하는 그런 쓸 수 있는 방법. 오늘날 문학의 수사기법이 발달할 대로 발달해 있는 오늘날 봐서도 와 저런 방법을 동원하다니 저런 방법을 쓰다니라고 감탄할 수 있을 만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천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부분이 또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사마천의 고뇌가 반영되어 있는 장치들이에요. 왜? 사마천은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수모를 가한 권력자들과 그 권력자들의 빌붙어서 아부하고 출세하는 나쁜 사람들을 비판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역사적인 단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셨던 황제나 또는 그 자기가 봉사했던 한나라라고 하는 왕조의 제왕들을 대놓고 나쁜 놈이라고 직설법으로 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마천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성기를 자르는 형벌을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사마천을 편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가라는 부분에 사마천처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모습들을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직설법을 할 수가 없죠. 한나라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라는 걸 나쁜 놈이라고 역사책 속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폐기당하죠, 역사책이. 성기를 자르면서까지 자기가 역사책을 쓰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책이 만약에 불타버리거나 폐기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놓은 게 없는 상태죠. 지금 사마천은 궁형을 자청한 어떤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사마천의 고뇌입니다. 이 사마천의 고뇌가 결국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를 문학으로까지 승화시키게 되고 그 역사 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런 사마천 고뇌가 사마천 문장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은 속담도 인용하고 노래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현가라고 하는 자객이 있습니다. 중국 영화 가운데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는 사마천 사기 자객 열전이 나오는 현가라고 하는 자객의 행적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 현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연나라를 떠나서 역수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진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역수만 건너가면 이제는 연나라 국경을 벗어나는 거죠. 그때 현가가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던 친구 고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연주하는 축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 축이라는 악기 소리에 맞춰가지고 다들 노래를 부릅니다. 역수가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유명한 노래입니다. 바람소리 소스라고 역수는 찬데 장사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 아주 간단한 아주 짧은 노래입니다. 바람은 불고 역수는 착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 역수를 건너가면 이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현가의 마지막 장면을 사마천은 저런 노래를 통해 가지고 아주 비장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장면을 뭐 장하게 뭐 막 늘어놓는 거 하고 이렇게 노래 한마디로 딱 그저 압축하는 거하고는 또 미학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저사기 큰 매력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속담입니다. 속담도 아주 적절하게 잘 인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사기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명장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의 무덤입니다. 사마천이 가장 존경한 군인입니다. 한나라 초기 때 흉노와의 전투에 한 70여 차례 정도의 전투에 나가가지고 혁혁한功을 세웠고 적군이었던 흉노조차도 존경했던 그런 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몰라서 결국은 나중에 정치 군인의 핍박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명장 이광의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마천이 이 이광 장군의 인품을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으로 저 8글자를 아주 짤막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전달합니다. 도리 불언이나 하자 성해라.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저절로 큰 길이 난다 라는 뜻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봄에는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맛난 열매를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그 향기와 그 열매를 찾아서 저절로 그 나무를 찾죠. 그러면 길이 난다는 거죠. 한 인간의 인품도, 한 인간의 행적도 바로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처럼 향과 열매를 맺어 놓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공자님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내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내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저절로 큰 길이 난다 라는 속담으로 명장이광이라는 장군의 인품을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저 긴 말로 하는 것보다 저 8글자가 훨씬 더 강하게 어필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사마천 사기 문장의 매력이고 사마천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에피소드를 절묘하게 활용을 합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히죠. 에피소드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것부터가 2200년 전의 역사책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단어를 쓰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사기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인물과 관계되어 있는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사람의 젊은 날이나 또는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물의 개성과 특징을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탁 부각을 시키죠. 심지어 그 인물의 운명까지도 그 에피소드 한 장면으로 암시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소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책은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거를 제가 깨달은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사마천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죠. 요거는 8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주 강의로 아예 주제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유방과 술입니다. 유방의 일생을요, 사마천은 유방의 젊은 날 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술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절묘합니까? 그죠? 역사책 속에, 역사책의 인물 구성을 술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술 이야기로 끝내는, 이거는 그죠? 영화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화 보면 처음에 간단하게 무슨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가 싹 지나가. 뭔지 못 알아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장면이 반복이 되거나, 아, 그 장면이 이것 때문에 저렇게 배치를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죠? 많죠? 요즘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안 집어넣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 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2200년 전에 사마천에는 역사가는 그런 방식을, 장치를 역사책 속에다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to be continued. 8월 달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8월 달에 할 건 말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한 장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 때문에 시체말로 뭐라 그러니까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뒤집어졌냐 그러면은 이 역사책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이 역사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절망할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하나는 내 능력이 안 돼서 절망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또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더 이상 나로서는 접근하기 힘들 때 절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해도 1등을 따라잡지 못하는 2등의 비애라는 게 있죠.
뭐 저는 뭐 1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종종 옆에 계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1등해. 나는 근데 쌍코피 터져가면서 해도 못 따라가요. 왜? 이게 즐겨서 공부 잘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보다 사람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장면 때문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의 이 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방진 거죠. 참 감당하기 뭘, 니까지 뭘 감당을 해. 그냥 열심히 발바닥이라도 이만큼이라도 공부를 하면은 그게 네가 잘하는 것이 뭘 네가 감당하기 건방진 거죠. 그 당시. 저걸 감당하려고 했으니까요. 지금 와서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했을 때는 사실 저는 사마천 사기, 중국사가 제 전공이 아닙니다. 사마천 사기가 전공이 아니고 한국사를 공부를 시작을 하다가 사마천 사기, 석사 이후로 박사까지 들어오면서 완전히 사마천 사기로 빠진 사람입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하면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제 무슨 공부든지 한 10년 좀 하면은 물리가 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뢰를 한 10년쯤 하면 되지 않겠어? 10년 하시면. 그러니까 뭐 좀 긴 연못 정도, 예, 좀 넓은 연못 정도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풍덩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못이 아니고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저는 이 바다에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은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튼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장면은 바로 이 위공자 열전이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 경이롭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전달해드리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과연 경이롭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뭐냐? 카메라 기법까지 동원한. 놀랐겠습니까? 제가 안 놀랐겠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그죠? 아니 2200년 전의 역사책 기록에 영화 찍는 카메라가 동원되고 있더라는 거죠. 예. 당연히 놀랍죠. 저는 뭐 까무라쳤더니 뒤로 자빠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공자 열전은요. 전국시대 때 위나라의 유력한 권력자였던 신릉군이라는 사람에 대한 열전입니다. 사마천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들어오면은 공실,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실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 왕실과 관계에 있는 권력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인재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왕실에다가 인재들을 추천하고 쉽게 얘기하면 관료들을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권력자 밑에서 길러진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식객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만화책 식객하고 똑같습니다. 한자는.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식객은. 바로 이 유력자들이 온갖 재주를 가지고 있는 온갖 사람들을 다 자기 집안으로 모셔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활동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필요로 하면 그 가운데 그 능력에 맞춰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보다 권력이 더 커집니다. 바로 신릉군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루는 왕하고 임금이 자기 형님이었어요. 형님하고 야외에 나가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조나라에서 쳐들어온다는 거죠. 조나라 임금이 군대를 끌고 우리나라 국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릉군은 태연히 바둑을 두면서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나라 임금이 사냥하러 나온 거라고. 좀 있으니까 다시 사신이 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조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나라 임금이 사냥당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신릉군은 상대 나라의 임금의 동향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조나라 임금 측근에다가 제가 사람을 넣어놔서 알고 있다. 보고를 이미 받았다고.
어제 벌써 보고를 받은 거죠. 내일 조나라 임금이 사냥 나갈 거라. 이게 정보입니다. 이거 첩자가 있다는 거죠. 조나라에. 이 일 이후로 임금이 신릉군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겁났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 내 옆에도 혹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신릉군입니다. 이런 신릉군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시대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4명의 유력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전국 사공자라고 합니다. 전국시대 4명의 사공자인데 이 사공자 밑에서 밥보다 먹던 식객들을 3,000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객 3,000이라고 하는 사사성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맹상군, 춘신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 여기 신릉군 이렇게 4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전국 사공자입니다. 이 위공자 신릉군은요, 사공자 가운데에서도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고, 특히 신릉군의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유능한 인재를 정말 깍듯이 모시는, 즉 사람을 대접하는 자세에 관한 아주 최고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에 후영이라고 하는 은자가 있었다. 나이는 70에 집은 가난했고 위나라 대량의 성문, 이문이라고 하는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70 먹은 노인인데 재산은 없고 그냥 대량성의 문직이었어요. 그런데 공자가, 위공자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현명하고 아주 뛰어난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은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후한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랬더니 후영이 그 예물을 거절하면서 신이 몸과 행동을 깨끗이 닦아온 지 수십 년 성문을 지키며 곤란하게 산다고 해서 공자의 재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라고 공자의 호의를 거절하는 대목으로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공자는, 잘 보십시오. 이에 공자는 술자리를 베풀어 빈객들을 대거 초청했다. 그러니까 식객 3,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거처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자기 저택이죠. 그죠? 궁궐과 같은 큰 저택에다가 술자리를 베풀어가지고 빈객들을 대거 초청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공자는 왼쪽 자리를 비워둔 채 수레를 타고 직접 이문으로 후영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장면 하나를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신릉군의 저택이에요. 연회장이야. 만찬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만찬장인데 이 사람들 여기 놔두고 신릉군은 자기 마차를 타는데 왼쪽 자리를 비워두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허좌이대라고 하는 겁니다. 허좌이대. 왼쪽 자리를 비워두고 대우한다,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레를 탈 때 왼쪽 자리를 비워두면 왼쪽이 상석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오른쪽에서 말을 몰면서 수레를 몰아서 후영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장면은 어디입니까? 신릉군 집, 만찬장. 두 번째는 말을 타고 나가는 신릉군의 모습. 후영은 헤어진 의관을 가다듬은 후 바로 사양하지도 않고 공자보다 상석에 앉아 공자를 살피고자 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연회장에서 공자가 말 타고 나가는 두 번째 장면, 그 다음에 이문까지, 문지기가 있는 후영 장면까지 일단 카메라 따라 이동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따라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후영이 왼쪽 자리에 딱 앉았어요. 사양도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 문지기가. 그러면 상석에 앉아가지고 신릉군을 살펴보는 겁니다. 안색을. 그랬더니 공자는 말꼬피를 쥔 채 더욱 공손한 자세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영이라는 사람이 사양도 하지 않고 왼쪽 자리에 털썩 앉은 이유는 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위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신릉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기에는 일부러 한 행동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장면. 후영이 또 공자에게,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갑니다.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친구가 시장에서 도살업을 하고 있는데 마차가 가는 김에 한번 들렀다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큰 신뢰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그것도 상석에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 놔두고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 바닥 골목으로 들어가서 내 친구 한번 보고 가자. 그 얘기잖아요.
공자가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서자 후생은 수레에서 내려 친구 주애를 만나 일부러 오랫동안 서서 그러니까 보세요. 자, 카메라가 이제 이 마차를 쫓아서 저작거리로 갑니다. 시장으로. 그리고는 시장 어느 지점에 이 정육점 앞에다 내려놓은 거죠. 후영이 친구 정육점 앞에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 공자는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는 거기 들어가서 주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그것도 한참을 서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곁눈질로 가만히 공자를 살피는데 그럼 어떻게 돼? 카메라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에 후영이 나누는 대화 장면. 그 다음에 힐끗 쳐다보면 어떻게 돼? 공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럼 카메라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살피는데 공자의 안색은 더욱 온화했다. 이 전부 다 카메라 워킹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릉군의 저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문을 나서가지고 나오는 길, 그 다음에 이문 태워서 저작거리 전부 다 이 워킹에 따라서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혜라고 하는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카메라가 두 대가 최소한 두 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들, 저작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비춰주는 거지. 왜냐면 나중에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재밌게도. 그 다음에 이 대목이 이제 이 대목에서 얘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때 공자의 집에서는 카메라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공자의 집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저작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장면에 카메라가 이제 휙 날아가지고 장면이 확 바뀌어서 공자의 집에서는 장상, 종친, 빈객들이 가장 모여가지고 공자가 술자리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웅성웅성거리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직접 당신이 나가서 마차까지 몰고 나가서 그럴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바뀝니다. 장면. 한편 시장 사람들이 모두 말고삐를 쥐고 있는 걸 보았고 마차를 따르는 시정들은 모두 가면서 후생을 욕하고 있었다. 그잖아요. 문지기가 이 나라 최고 권력자를 기다리게 만들죠. 그리고 그 권력자가 저렇게 공손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저희 늙은이가 지금 노망이 난다. 이제 이런 욕을 하는 겁니다. 후생은 공자의 안색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친구와 이별하고 수레에 비로소 올랐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카메라가 다 비춰서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뀌죠. 어디로? 집에 도착하자. 공자는 후생을 이끌고 윗자리에 상석에 앉게 하고 빈객들에게 두루두루 소개하자 빈객들은 모두 놀랐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일어나 후생이 앞에서 축수를 올렸다. 공손하게.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제가 상하천 사기라는 책이 얼마나 엄청난 책인가 라는 것을 세상 깨달았습니다. 카메라 워킹, 영화를 찍는 카메라 워킹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요 정도 차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영특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자기의 더 깊은 매력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학과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문 신사학이라고 하는 제목은 겁나 재미없는 제목을 썼습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기의 무한한 매력을 한번 여러분들 지금부터 필사를 통해서 먼저 맛을 보시고 8월의 특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죠 중국 미리 예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님이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예,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은 소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쳐야 되죠? 네?
예. 전부 다 목소리를 들리게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시간이 빨리 갔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이 제일 좋아요. 예.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줄리님, 감사합니다. 예. 질문들 안 하시면은 오늘 도서관에서 김 선생님께서 그 사인해 주라 그래가지고 책 드리라 그랬는데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잠깐만요. 그전 거 어디 갔죠? 뒤로는 못 돌리나요? 우리나라에도 사기처럼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문 역사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문학적인 색채가 강한 역사책으로는 이련 스님의 삼국 유사가 있죠. 예, 그런데 역사책이라고 보기에는 그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질문을 해주신 님에게 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얘기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이런 역사의 사파들은 후대에 이루어졌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저는 이제는 시대가 영상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을 공부하고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세운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중국 사람보다 사마천 사기와 중국을 더 잘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을 육성하는 거죠. 저처럼 역사가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노래, 연극, 이런 예술 쪽에 그림, 이런 쪽의 젊은이들을 유능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누군가가 후원해서, 그게 이제 기업인들이 1대1로 매칭 후원을 하면 제일 좋고요.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저하고 같이 사마천 사기 중국을 공부해서 그 동안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영화 한 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땅 해가지고 하루에 딱 3번 내지 4번 틀면은 전국에 있는 극장이 동시에 그 영화를 틀면은 1000만 명입니다. 우리는 한 45일, 2달 가까이 온 스크린스 엄청나게 다 독점을 해가지고 막 몰아주면은 이제 한 그죠 1000만 명 겨우 돌파하는데 중국은 하루 만에 돌파합니다. 1000만 명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실력으로 사마천과 관계되어 있는 사마천 일대기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억대의 관객을 중국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억대의 관객을 돌파하는 게 제 소원 가운데 하나랍니다.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하시려면 질문을 많이 해요. 첫 번째, why?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공부할 때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면 맨날 야단만 맞잖아요. 그죠? 그냥 외워 임마. 그 다음에 선생님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만약이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야 임마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어. 그러고는 또 무시해요. 그러니까 제일 질문이 많아야 되는 수업이 역사 수업입니다. 왜? 인간의 행위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라든지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이 제일 많이 동원되어야 되는 공부가 역사 공부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천 봉쇄를 해버리니까 제일 재미없는, 그리고는 무슨 점수 따는 과목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why 하고 if. 왜 하고 만약에.
이 질문들 책을 읽으시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가능하면 뭐 저 같은 전문가한테 메일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제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역사 공부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있었나요? 그 자꾸 질문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책까지 추천해 주시고.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우리나라의 책과 그다음에 영상과 강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꽤 되는 것 같지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가 EBS에서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라고 하는 교육방송 강의를, 영상 강의를 32회를 했거든요. 무려 32시간을 했습니다. 2007년이에요. 14년 전이잖아요, 벌써요. 중국에서 이 텔레비전 인문학 강의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 중앙방송 CCTV라고 하죠. 북경에 있는, 본부가 북경에 있는 CCTV의 백가강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면 도올 김용호 선생의 뭐 그런 강의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국 CCTV에 백가강단이 있어요. 백가강단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의 책은 뭐 100만 부, 200만 부씩 막 팔립니다. 중국에서도. 백가강단에서 사마천 사기를 강의한 것보다 제가 2년 먼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중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금 14, 15년 동안 사마천 사기를 대중화시키려고 무단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사마천 사기의 진수와 정수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책이 꽤 될 것 같지만 없습니다. 서점 가셔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제 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일 쉬운 게 이제 입문서에 해당되는 책이 사기를 읽다. 이 책은 제가 제 아들이 중3 때 아들놈이 중3이 될 때까지 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기는 이런 책이고 사마천은 이런 책이다. 사기를 읽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제 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대중서 가운데 하나가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이 책은 뭐 중국에서도 소개된 책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어판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판이 있습니다. 전문가판은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모든 것들. 사마천 편, 사기 편 이렇게 두 권, 모두 4권으로 돼 있고, 그 밖에 뭐 사마천 사기에 관계되어 있는 최근에 나온 것은 사기, 정치와 권력을 말하다 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제 이력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3권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그런 해석이 사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의미가 더 있으신가요? 구런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마천이 남겨놓은 그 기록이 어쩌면 가장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 직관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 아까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역사하고 역사가는 다릅니다. 그죠? 역사는 남아있는 기록물들을 거의 대부분 다 역사라고 하고 지나간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역사가는 그 과거 속에 남아있는 자료와 각종 여러 가지 역사책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 남아있는 기록 자체가 진실이 아닙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세월호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사례를 들은데 세월호가 침몰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한 것은 팩트죠. 사실이죠. 그런데 진실은 아직까지 안 밝혀져요. 그 역사가가
저는 역사가가 역사를 공부한 전공한 사람만이 역사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들을 전부 다 비교 대조해서 뭘 찾아냅니까? 트루스를 찾아냅니다.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역사가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까지 어느 부분의 역사가들이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저는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기록 너머에 있는, 팩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찾아가려고 무단 애를 썼던 역사가더라.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일가지연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가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 뭔가라는 걸 아주 깊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준 대목이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구련의 죽음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라고 지금 현재로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봤고 해서. 이런 역사의 사실은 시대에 이루어지겠지요. 역사에 아까 그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오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뵙고 하면 훨씬 좋을 텐데 몇 분 눈매만 봐도 아주 초롱초롱 살아계시는데 현장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8월 달에 부디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8월 달 여러분들 모두 현장에서 직접 뵙고 느끼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8월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뵙도록 하겠습니다.